공업 잘 차리네요. 보니까. 자,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에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 입지론인데, 하여튼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최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29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어요, 베버가. 그러니까 베버는 최초니까 우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를 한다. 자 111페이지 보시면은 알프레드 베버죠. 자, 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최소. 자, 알프레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인데, 항상 이 제목에 답이 있겠죠. 뭐가 되죠? 비용이 최소가 된다. 그러니까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예? 최소 비용 이론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원래 출제된 게 바로 이건인데, 이 공업 입지 또는 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송비, 우리가 노동비는 뭐죠? 노동에 대한 비용, 임금이거든요. 임금. 노동비를 다른 말로 또 인건비라고도 하는데, 인건비, 이 임금이에요, 임금. 그래서 수송비, 노동비, 임금인데, 여기에다가 직접. 그럼 직접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현상, 한 장소에 공업이 모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집적에 따르는 또 뭐가 발생하죠? 이익이 발생하죠. 또는 집적력이라고도 해요. 집적이익, 집적력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이 베버는 중요하다고 봤어요. 베버.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은데 이 세 가지 요인. 그래서 이 베버는 이 1909년인데 1909년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때 독일은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예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요인보다는 뭐를, 이 당시에 다른 요인보다는 뭐를, 수송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도 수송비가 중요하지만은, 그때 당시 베버는 다른 요인보다는 특히 이 수송비가 공업 입지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수송비를 가장 중시했다. 이걸 또 출제를 올해 시험에 했다는 얘기죠.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이 수송비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은, 밑에서 5번째 보시면은,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또는 원료와 제품에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 지문도 우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지문이 우선 또 자주 출제되죠. 그러니까 수송비는 직접적인 우리가 비용으로 보지 않고, 이 수송비는 우리가 수송 거리 또 수송 무게, 중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때 거기 또 밑에서 한 6, 7번째 보면 얘기죠. 노동비, 노동비용, 직접이익이, 이것은 일정하다. 예? 그래서 다른 노동비용과 직접이익 같은 다른 생산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생산 조건들은 일정하다 하면 변하지 않는다. 일정, 불변. 요 노동비나 직접이익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에 영향받죠? 수송비. 그래서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여기 여러분 밑에 그래서 한 6, 7번째 니은이 있죠? B인가? B에서 최소의 운송비,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 자, 밑에서 거기 보면은 또 거기에 맨 밑에 보시면은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합리적 경제인, 여기 지문에 나오면요, 이것도 해석 안 되신 분이 있어요.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한다는 것은 이 생산자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윤극대화. 공업이니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 이게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론을 전개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버의 이론이죠. 이 베버의 이론을 비판했어요. 자, 이 베버의 이론을 비판해서 112페이지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뇌쉬라는 학자가 나와요. 뇌쉬. 자, 또 우리 독일의 학자. 발음할 때 쉬로 읽습니다. 뇌쉬. 독일어로. 자, 이 뇌쉬라는 학자는 어떻게 비판했어요. 예? 비용이 최소가 되는 거죠. 이걸 비판해서 뭐를 주장하냐. 반대로 이번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했으니까 우리가 수요가 뭐가 되는지죠? 최대. 이번은 또 말 그대로 수요가 뭐가 되는지죠?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한다.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 즉 우리는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에 공업이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을 한 학자가 뇌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대 수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뇌쉬 이론을 보면 이게 여러분 뭐 우리 원뿔인데 이런 자 이런 그림에서 여기 여러분 중심지인 시장이에요. 시장인데 요 밑에 있는 원이거든요. 여기 원뿔에서 밑에 원인데 원은 상권의 범위예요. 그럼 상권의 범위인데 이 시장에서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지. 상권의 범위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지는데 문제는 요 위에 요 꼭지점과 이 중심 밑에 원의 중심 요 사이 요 거리를 우리는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그러면 수요량인데 자, 이 중심지에서 지금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요량은 점점 뭐가 되죠? 줄어들어요. 그래서 중심지인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져서 원의 중심, 상권의 중심입니다. 멀어질수록 수요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까요? 왜 중심지인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요량이 줄어들까요? 줄어드는 것은 거리, 시장에서 멀어지는 거리에 따른 수송비를 누가?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디 입지해라? 여기서 멀어지면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수요량이 많은 쪽, 그 수요가 많은 쪽이 어디? 여기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중심, 시장에 뭐를 입지해라? 공업이 입지해라. 수요량이 가장 많은 시장에 공업이 입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유리하다. 자, 11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원료 지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밑에 보시면은 자, 이 베버는 자, 또 이 베버는 원료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자, 여러분이 보편 원료라는 게 있거든요. 보편 원료는 우리는 물이나 뭐 이런 거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지역에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료예요. 그런데 편제 또는 국지 원료라고 하거든요.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라고 하는데 자,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편제되어 있다 얘기죠. 우리 편식한다 하기가 뭐 편제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예요. 그럼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동하는데 뭐에 영향을 받는다? 수송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베버는 뭐를 설명하고 있다? 원료 지수를 또 베버는 설명해요. 원료 지수를 보면은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인데 이 편제 원료의 중량 여러분 교재 보면 수식이 나와 있죠? 이 편제 원료의 중량을 뭘로 나눈다?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게 베버는 이걸 원료 지수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자,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 밑에 박스 바로 위에 있어요. 수식이. 그 수식을 보면서 자, 그럼 여기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자, 밑에 박스에 보면 1보다 크면 자,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커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원료를, 편제 원료를 시장까지 운송해와서 생산하면요, 원재료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이때는 편제 원료가 있는 장소의 공업이 입지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뭐가 나왔죠?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자,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라고 해요. 그럼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은요, 이 가공하는 과정, 여러분 영월 같은 데 가면요, 석회석을 가지고 우리 시멘트 만드는데 어떻게 돼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료, 지향형 산업의 대표적인 것은 중량 무슨 산업? 감소 산업.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시멘트 산업. 중량 감소 산업인 우리 시멘트 뭐 산업이라든지 재련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원재료,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 뭐죠? 통조림 공업이라든지, 예? 또 제품 수송비보다 원재료 수송비가 훨씬 많이 드는 산업도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고, 또 편제, 또 원료를 많이 활용하는 산업도 어디에? 우리는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원료 지향형 입지고, 요 반대는 뭐죠? 반대, 1보다 작으면 편제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커요. 이때는 원료 산지에 공업이 입지하면요, 완성된 제품을 시장까지 운송하는데 수송비,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제품 중량이 클 때는. 이때는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진, 어디에 입지한다? 소비진 시장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지. 소비진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장, 지향형 또는 소비지 지향형 산업이라고 해요. 자, 여기는 뭐죠?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뭐 하는 산업? 증가. 증가하는 산업으로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맥주나 청량음료. 자, 맥주, 청량음료와 같은 산업. 중량, 증가 산업. 일반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제빵 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원재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가 훨씬 많이 드는 산업, 또 어느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인 보편 원료를 많이 활용하는 산업들이 우리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요 두 가지인데, 여기 1이면 어떻게 돼요? 원료 지수가 1이면요, 분모 분자가 같아요. 예? 분모 분자가 같다는 것은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에요. 그 산업, 대표적으로 자유입지형 산업인데, 이런 산업, 항공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항공기는요, 전 세계 우수한 기업의 부품을 발주해요. 항공기 부품 발주해서 그 부품들을 모아서 조립을 해서 어떻게 돼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해당 국가 공항에 갖다 주면은 인도 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장소에 입지하든 관계없어요. 자유, 수송비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부품 모아서 조립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공기에 있어서 이런 산업은 자유입지형 산업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보면은 대표적인 두 항공기가 있죠. 우리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보잉사와 에어버스사 두 개가 대표적인 우리 항공기 산업입니다. 자, 우선은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 113페이지 보시면은 뭐 직접 지향형 산업이죠. 직접이란 용어가 나오죠. 직접. 자, 수송비의 비중은 적게 들고, 또 우리는 기술의 연관성이 큰 계열화된 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석유 화학 산업 등 여기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또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또 수배송도 공동으로 하면서 우리는 생산비를 대폭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 공업이 모이는 거예요. 직접 지향형 산업입니다. 모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은 내륙입니다. 대륙이잖아요. 대륙으로 이렇게 오는 게 내륙입니다. 그럼 내륙에 있으면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문제는 한 국가에서 오염되면요, 내려가는 모든 국가가 다 오염이 돼요.
그래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을 안 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유럽 내륙에는. 그럼 뭐가 들어올까요? 그래서 여러분 벨기에 가면요, 벨기에 엔트워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전 세계 화학 공장이 다 있어요. 화학 공장. 여러분 우리나라 LG화학도 있잖아요. 그럼 화학 공장은 여러분 선입견으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배출하면 안 되잖아. 다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벨기에 엔트워프에 들어가는 화학 공장들은 어떻게 100% 정화할 수 있는 기업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럼 우리는 LG화학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지. 100% 정화 안 되잖아. 못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LG화학은 어디가? 배출할 수 있는 스페인,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바다 건너. 내륙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산업들이 직접 하는 엄청난 생산비 저희감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화학회사 1위가 어디예요? 두퐁이에요. 두퐁. 예? 두퐁인데 두퐁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입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반대했어요. 예? 여러분이 유종근 지사, 옛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유종근 지사 전라북도 지사고요, 양해각서 책에서 들어오려고 했는데요, 국회의원과 전라북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그럼 우리나라가 배출하지. 그래서 막 데모를 해서 결국 못 들어와서요,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가서 시찰하면서 야, 이런 공장, 최첨단 이런 공장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들어와서 거기 간 건데 얼마나 창피해요. 이 참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걸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너무 선입견이 많아. 공장 들어온대. 상당히 우리나라는 공장 들어온데 3, 4년 걸려요. 반대 없어도. 규제가 너무 많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요, 공장 설립 허가 나오는데 한 달도 안 걸려. 우리나라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요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규제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는요, 이제 딱 모여 공장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적이라는 게.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좀 임금이 비싸지니까 이제 문제되는 게, 여러분이 112페이지 보면 노동지향형 산업이 있어요. 여러분 숙련공이 아닙니다.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를 해 유리한 산업,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의류, 섬유, 신발 이런 산업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니까 섬유나 이런 건 전부 어느 쪽으로 지금 해외로 공장이 다 이전하고 있죠. 예? 특히 어느 쪽으로 많이 갑니까? 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은 이제 요즘 문제가 생겨서 많이 안 가고 다 이제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갑니다. 임금비가 싸서. 예? 예? 우리나라에 한 사람 고용하니까 거기는 몇 사람 고용한다? 한 20명 이상 고용합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산업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지적 지향형 산업, 노동 지향형 산업. 요즘에는 또 어떤 산업? 여러분 20세기는 굴뚝 있는 산업, 제조업이었는데 21세기는 무슨 산업? 굴뚝 없는 산업. 뭐죠? 우리는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활용하고 정통적인 공업 입지 요인 수송비의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떻게 돼요? 양질의 고급 노동력 두뇌를 이용하는 산업은 대도시 입지예요. 대표적으로 IT, 정보통신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산업을 우리 뭐라고 해요? 탈족 산업이라고. 그런 산업, 탈족. 말 붙이기도 잘 붙였어. 탈족 산업. 그래서 이 산업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경쟁력이 이제 어느 쪽으로 오느냐. 미국에서도 뭐죠? 실리콘밸리가 여러분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교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트 실리콘밸리가 어디냐? 거기서 앞으로 미래 국가 경쟁력이 달려있다. 전 세계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114페이지로 오시면은 입지 개수가 있습니다. 자, 입지 개수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한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판단하는데 입지계수 또는 입지상 뭐라고 한다? LQ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식, 그 수식을 보시면서 하여튼 여러분 가운데 수식을 보세요. 교재 보면은 분모는 뭐다? 분모는 정국. 자, 여러분 교재 보면 요 분모는 여기 전국이에요. 전국. 근데 분자는 지역. 어떤 지역이죠? 뭐 Z 지역. 분모는 전국, 분자는 지역이에요. 자, 이때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 고용인구죠.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 고용인구인데 문제는 고용자 수로, 고용인구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산업별 생산액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소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고용자 수로 많이 나오니까 요즘. 그래서 전국의 어떤 산업, 뭐 제조업, 뭐 자동차 산업, 섬유 산업, 전자 산업, 뭐 부동산 산업 뭐 많겠죠. 우리 I 산업의 고용자 수. 자, 또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입지계수, 입지상입니다. 그래서 표를 가지고 이제 봐야겠죠. 표를 볼 때는요, 항상 전국 전체 표에서 보고 또 전국 I 산업, Z 지역 전체, Z 지역 I 산업인데 시험 문제는요, 표가 주어져요. 27회도 출제를 했잖아요. 표가 주어지고 요 수식을 넣고 계산을 하는 거. 이걸 출제를 합니다. 입지계수를 출제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관련해서 입지계수는 항상 이 표를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자, LQ가 자, 여기 Z지역이잖아요. 여기 Z지역. 그러면 Z지역에 무슨 산업? I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I 산업인데 LQ가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큰가? 작은가? 예? LQ가 자, LQ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은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보다 커요? 전국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Z지역 I 산업에서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해서 그 지역 내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남은 나머지를 이 Z지역 경계 밖, Z지역 경계 밖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뭐 한다?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뭐 해요? 수출하는 거예요. Z지역 경계 밖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무슨 산업? 기반 또는 기초가 되는 기반 부문의 산업이라고 해요. 기반 부문의 산업. 이 산업이 그 지역 내에 있으면 그 지역은 성장을 해요. 그럼 기반 산업이 있어야 그 지역은 성장해요. 광명은 기반 산업이 있어요? 네? 기반 산업. 여기 배우 도시잖아요. 없죠? 서비스 산업이지. 네? 기아는 부천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반 부문의 산업, 이걸 잘 확인을 해야 돼. 어떤 지역이든지. 예? 그래서 좀 산업 유치하려고요. 정쟁이에요. 전 세계. 전 세계에서는요. 산업을 유치를 하면 고용이 되잖아요. 고용이 되고 그 지역에 번영을 해요. 세금도 들어오고 한데. 그래서 요즘에 공장 유치하는데 땅은 공짜로 줄게. 100년 동안 빌려줄게. 아, 임대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공장은 땅은 줄 테니까 와서 공장만 지어서 고용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뭐도 깎아줘요? 예? 그 세금도 깎아줘요. 이 주세라고 하죠. 미국 같은 주세 이런 거, 영방세 이런 건데 주세를 깎아줘요. 예? 우리나라면 지방세 깎아줘요. 이런 식으로 감면 조치해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기반 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LQ가 1이면 LQ는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1보다 작은 것은 전국 전체 산업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엇보다 Z 지역보다 커요. 전국이 크니까 이때는 Z 지역 내에서 I 산업에서 생산하고 소비 판매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되는 무슨 산업? 비기반. 수출이 안 되는 비기반 부문의 산업. 비기반 부문의 산업. 그럼 L추가 1이면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해서 자급자족의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이 LQ가 1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해서 표를 가지고 계산해서 1보다 큰가 1보다 작은가 이걸 판단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요 수식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뭐 그래서 입지계수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115페이지에 오시면은 동심원 이론이 나오는데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입니다. 자, 도시가 최초에 어떻게 형성이 돼서 현재까지 발달되어 왔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달되어 나갈 것인가를 도시의 행태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인데 이게 최초의 이론이 거기 몇 년? 1925년에 나온 거야. 자, 1925년에 나온 우리가 최초의 이론이 바로 누구 이론? 버제스의 이론입니다. 버제스. 자, 버제스의 이론이 이제 나오는데 버제스에 있어서의 동심원 이론. 자, 원이죠, 원. 동심원. 최초니까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최초인데 뭐를 대상으로 했죠? 미국의 시카고. 자, 이 버제스가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대학이니까 그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 하나만 분석한 거죠. 자, 그러면 핵심이 뭐죠? 우리는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해요. 이걸 우리 약어로 CBD라고 해요.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바로 중심 업무 지구죠. 자, 중심 업무 지구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밀려나고 또 경공업들이 침범해서 들어와서 뭐를 형성한다?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두 번째가 뭐죠? 점이지대. 여러분 거기 그림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116페이지에 그 그림 보시면서 두 번째 동심원 요걸 주의를 해야 돼. 여기 한 3번 출제했어요. 점이지대가 몇 번째? 두 번째.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점이지대가 두 번째 있다는 거. 용어가 어려워서요. 시험 문제를 하면 잘 틀려요. 점이지대에는 두 번째 있다. 여러분 최초니까 순서 알아둬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 누구? 공장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 지역이 세 번째 동심원.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 지역이 몇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위성도시야. 교외에 누구?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 또는 통근자 지대인데 위성도시죠. 여기서 도심으로 출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5개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를 대상으로 해서 버제스는 분석을 이제 했는데 가장 오래된 실증적인 그러한 분석입니다. 버제스 이론이. 그래서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몇 개의 지구? 5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동심원상으로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산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입니다. 버제스.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공간 구조, 도시에 서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 자, 여러분 생태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생태학은요 1833년에 처음 나온 1833년 오래됐죠. 처음 나왔어요. 뭐에서? 다윈의 진화론에서 생태학이라는 용어.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무생물을 인간처럼 보고 분석한다. 그런 의미가 생태학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 이 생태학적인 우리가 측면에서 접근한 거다. 그래서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접근을 한 이론이 바로 무슨 이론? 우리 버제스 이론. 도시 생태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도시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좀 여러분이 이쪽 116페이지의 맨 위에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다. 이 순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최초는 무조건 순서는 알아야 돼요. 최초니까. 예? 그러면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르는 접근성이죠.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르는 접근성에 따라 뭐를 한다? 우리는 토지 이용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선은 도심에 올수록 지대는 비싸고 외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지대는 낮아지고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르는 뭐를? 접근성도 낮아지고 또 외곽으로 갈수록 또 뭐죠? 인구 밀도도 낮아지고 도심 올수록 빽빽하잖아요. 낮아지고 또 외곽으로 갈수록 뭐도 줄어들어요? 범죄의 발생 빈도도 줄어. 근데 왜 이분이 1900 이 당시에 범죄 얘기를 여기 이론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범죄가 제일 많이 하는 도시 1, 2가 뉴욕하고 시카고예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범죄 얘기를 여기 집어넣은 것 같아요. 범죄의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또 뭐도? 질병도 적어진다. 네? 왜냐? 도심 가까이 올수록 저소득층이 도심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직업을 구하기 쉬운 도심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환경이 안 좋잖아요. 사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요즘에 질병 많이 우리 뭐 백신도 많이 발달해서요. 요즘 많이 줄었는데 이때는요 질병 잘못 돌면요 엄청 죽어요. 옛날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가 증가하다가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유럽 인구의 한 20%가 죽고 막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흑사병 이런 거. 그리고 뭐야? 스페인 독감 뭐 이런 거. 한 번 돌면은 그렇게 돼요. 예? 독감 예방 주사 맞으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범죄도 줄어들고 뭐도? 질병도 적어지는 형상이 외곽으로 갈수록 나타난다. 시험 지문에 우선은 버제스는 최초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론인데 미국의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화에 결여했다.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에 있어서 일반화에 결여되는데 여러분 시카고는 내륙이다 보니까 이런 형상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도시가 동일하게 동심원산으로 가는 게 아니죠. 동심원산 가다가 보면 뭐가 있어요? 뭐 산이나 강이 있으면 도시가 뻗지 못하잖아요. 이런 걸 고려도 안 한 거야. 도로 교통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를 해서 이론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변형한 모형, 이 동심원을 변형했다. 이 동심원을 우리 변형한 형태의 모형으로서 나타난 게 1900 몇 년? 39년에 나타난 누구 이론? 호이트 선형 이론.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보면요. 19회 시험 같은 경우에도요. 19회 시험에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박스 안에 버제스 동심원 이론 핵심 몇 개 딱 들어가고 누구 이론이냐? 버제스 이론 딱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또 23회 시험에도 뭐가 나온다? 또 박스에 들어갔죠? 박스에 또 들어가서 거기는 아예 딱 박스 안에 호이트가 나왔어. 아예 이름이 박스 안에 있어. 호이트 하니까 다 뭐? 바로 다 선형 이론. 5초도 안 걸려요. 예? 그렇게 출제해서 입사는. 올해 시험에는요, 또 박스 안에 누가 들어갔어? 해리스 울만이 들어갔어. 또 그것도 5초도 안 걸려. 다 바로 옮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학자와 요 연결을 잘 해놔야 돼요. 호이트 선형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런데 여러분은 외국인 학자, 한국 학자도 어려운데 외국인 학자 나오니까 더 어렵지. 그래서 저번 주에 배우셨던 상권 분석 모형 학자, 요거 출제하거든요. 여러분 29회 시험에 학자가 4명 나왔어요. 상권 분석 모형에.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 상권 분석 모형의 학자가 누가 있냐. 도시 내부 구조율 학자 3명만 배우면 돼요. 여러분 하나, 둘, 3개 배울 텐데 지금 2번째. 버제스를 변형한 거다. 자, 호이트인데 미국의 요거는요. 142개. 하나가 아니라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건데 이렇게 나오죠. 도시의 핵심은 하나. 자, 도시의 핵심은 또 중심, 업무, 지구 요거 하나예요. 도시의 핵심은 둘 다 뭐 하나, 단핵이에요. 핵심이 하나인 단핵 도시인데 핵심은 하나인데 뭐를 따라서 동질적인 토지 이용이 우리는 도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도심에서 방사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우리는 부채꼴 모양을 이렇게 띠고 있다. 부채꼴 이렇게 모양을 우리 띠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부채꼴 모양. 그래서 도시의 성장이 뭐를 따라서 움직인다? 교통망. 아까 버젯은 요걸 도로교통수단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무시했는데 여기는 호이트는 뭐를 따라서? 교통망. 이 문제는 이 교통망을 따라서 무슨 모양으로 간다? 선형. 선은 부채꼴입니다. 선은 부채꼴. 형은 모양형자. 그래서 부채꼴 이렇게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요거 그래요. 시험에 나오면 요게 키워드예요. 요게 여러분 시험 지문에 벌써 많이 나왔거든요. 교통망 그리고 부채꼴 모양이 나오면 누구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호이트는요. 이 고속교통망축 가까이는 지가가 비싸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누가?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뭐를 형성? 고급 주택지역을 형성을 해요. 그럼 고급 주택지역 좌우는 고급 주택지역보다 집값이 싸야죠. 집값이 싼 누구? 중급 주택지역이 형성이 돼요. 좌우는 중급 주택지역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도심에 가까운 곳에는 어떻게 돼?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 누구? 저소득층이 입지를 하는 거죠. 저소득층 여기 입지 이런 데 입지하는 거예요. 가까운 도심에 가까운. 그리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고급 주택지역 반대편에 저급 주택지역, 또 도심 가까운 일자리 찾기 쉬운 도심 가까운 곳에는 누구? 저급 주택지역이 형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이 호이트 이론은요, 지나치게 고소득층의 주거지 역할을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이론을 어떻게 돼요? 보완했어요.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수용한 이론이고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이론이 1900 몇 년? 45년에 나타난 해리스, 원래 출제했었죠? 29회 시험에 해리스 울만의 연구입니다. 자, 시험 문제예요. 해리스 울만 여기 떴어요. 또 박스 안에. 그럼 누구 이론? 정답은 뭐? 다 핵심 이론. 여기 정답. 정답. 요 두 이론은 핵심이 하나. 2번은 핵심이 몇 개? 여러 개. 자, 동질적인, 여러분,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 유형이 우리는 유일한 핵심 하나, 유일한 핵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핵심의 수가 증가를 해요. 뭐가 생기죠? 도심이 전문화됨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화가 돼서 부도심이 생기는 거예요. 부도심. 도심, 부도심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핵심의 수가 증가를 하면서 이산된, 그 흩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산된 그 핵심이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도시 전체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누구? 우리는 해리스 울만의 연구, 다 핵심 이론. 자, 그래서 다 핵심 이론이죠. 대도시나 거대 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으로서 하여튼 도심, 부도심이 나오면 누구 이론? 다 핵심. 부도심이, 요 이론은 부도심이란 게 없어요. 뭐 도심, 부도심이 나오면은 다 핵심 이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제 유형 교재는 요 세 이론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이론만 계속 출제를 했는데 요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 사이몬에 있어서의 우리는 다차원 이론이라든지 디킨슨의 삼지대 구조론, 뭐 여러 가지가 학자들의 견해가 많은데 여러분 우선 출제형 교재는 요 세 개밖에 없다. 세 개만 내는 거예요. 자, 119페이지로 가시면은 지대 이론으로 갑니다. 자, 지대로 가는데, 자, 지대는 뭐죠? 토지를 여러분 빌렸어요. 소유자로부터. 빌려서 이용한 대가를 줘야 돼. 그 이용한 대가가 바로 뭐죠? 지대입니다. 자, 지대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고전학파라는 용어를 하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전학파 앞으로 많이 들어보는데 거의 100년간 1776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발표됐는데 그 시기로부터 거의 100년간의 이 시기를 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해요. 우리 고전학파의 시대인데 학자들이 많죠. 그 중에서 고전학파는 이 토지와 자본이 있는데 이 토지, 자본을 우리는 구별합니다. 토지와 자본을 우리는 구별해서 지대 이론을 전개시켜요. 근데 문제는 이 토지는 뭐죠? 토지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무상의 선물로서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연물.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물건. 그러니까 뭐죠?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자연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물인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돼야 안 돼요? 자연물인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돼요. 그런데 자본은 뭐죠? 자본은 인공적인, 인간의 뭐가 또 가미됐다?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가 됐어요. 즉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인 기계야. 그럼 기계는 사용함에 따라 어떻게 돼요? 기계는 사용함에 따라 소모가 되지.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고전학파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을 우리는 투입을 해서 우리는 생산된 총생산물, 자, 노동, 자본, 토지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생산물에서 뭐를 빼요? 여기서 빼는 것은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총생산물에서 지불해요. 지불하면 뭐가 남는 게 있죠? 남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잉여라고 해요. 남는 게 잉여. 대가를 지불해서 남는 게 잉여. 나머지 잉여. 잉여를 뭐에 대한 대가로 주자? 토지에 대한,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바로 뭐죠? 지대. 네, 문제는 이때 이 잉여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대.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주고 자연물인 토지는 어떻게 해요? 이용한 대가로서 이 잉여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잉여, 이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뭐죠? 여러분 자연물의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거다 하는 거다.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얻어지는 소득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불로소득. 토지는 자연물이다. 자연물.
예?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다. 토지, 이 지대는. 그래서 자연물로서 얻어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지대는 뭘로? 잉여의 성격을 가지면서 뭘로 간주한다?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불로소득으로 간주. 여러분 지대 이론을 배우려면 이 기본적인 거 안 돼. 그래서 고전학파의 지대는,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불로소득이니까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왜? 이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입니다. 자, 고전학파의 견해 우선 하나 확인해 봤죠. 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거기 이제 나오는 첫 번째 누구? 네, 니카도.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니카도입니다. 그래서 니카도는 지대는 뭘로? 우리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 여러분 이 시기는요 농업 생산물이에요. 토지에서 우리 이때 생산물은 농업 생산물이에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뭐에 의해서?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 우리 빵의 원료가 뭐죠? 밀가루는 어디서 나와요? 밀이잖아요, 밀. 예? 밀. 그래서 영국의 주가 빵이거든요, 주식이. 그런데 문제는 이 곡물 가격 중에서 이 밀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밀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뭐도 오르겠어? 빵 가격도 폭등을 해서 난리 났겠죠.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 이거지. 왜 밀 가격이 폭등해서 빵 가격이 올랐느냐. 그 원인을 가지고 학자들 간에 붙은 거야. 원인 놓고. 예? 결국은 승리는 니카도가 주장한 이론이 승리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빵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대가 올랐느냐. 아니면 지대가 올라서 빵 가격이 급등했냐. 원인 놓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이 생산물 가격인 빵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제 토지에 대한 수요,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토지 수요가 증가해서 지대도 뭐한다? 올랐다. 이 얘기예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지대가 올랐기 때문에 빵 가격이 오른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때 논쟁입니다. 그래서 지대는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냐 비용이 아니냐. 여기에 우리 지대 이론의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니카도와 반대파 간에. 승리는 니카도.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우선은 저 기초적인 저 배경을 좀 알고 여러분이 니카도 이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 요즘 니카도 그 뒤에 나온 마르크스, 튀네 지금 2년 연속 계속 출제되고 있는 학자들인데 이 학자 3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